우리가 가나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포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루과이 전처럼 우리가 4-2-3-1 전형을 사용하는 것일 텐데, 이게 우루과이 전 때는 우루과이가 중원 싸움이 워낙에 강하니까 우리가 6월, 9월 A매치에서는 4-4-2 전형을 쓰면서 손흥민을 최전방에 뒀거든요. 근데 우루과이의 중원 싸움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재성을 중앙에 배치하면서 손흥민을 측면에 두는 4-2-3-1 전형을 사용했고, 이때 중앙 미드필더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중원 싸움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 또한 중원 싸움에 꽤나 강한 팀입니다. 이게 가나가 4백을 쓸지 아니면 3백을 쓸지 어떤 전형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4백을 쓸 때는 4-2-3-1 전형에서 최전방에 쿠두스, 뒤에 파티와 압둘 사메드, 이 3명의 선수가 배치가 돼요. 그리고 혹은 프라이브르 퀘스티는 코피체레가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중원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쿠두스, 파티, 코피체레 혹은 압둘 사메드, 피지컬이 좋고 중원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미드필더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3백을 쓸 때도 미드필더 라인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3백을 쓸 때는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은 그대로 두면서 5-3-2 전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백을 쓰든 3백을 쓰든 중원 라인은 3명을 유지하면서 중원 싸움에 강점을 가져가는 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나는 4백을 쓰든 3백을 쓰든 기본적으로 중원 라인의 선수의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어떤 전형을 쓰든 3명의 미드필더를 두면서 중원 싸움에 어느 정도 강점을 가져가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도 4-4-2가 아니라 4-2-3-1 전형을 쓰면서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이 세 선수를 사용하면서 가나와의 중원 싸움에 조금 더 신경 쓰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나와의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또 다른 포메이션은 손흥민을 올려서 투톱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왜 이러한 전형이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 또한 우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르투갈과의 경기와 다르게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나가 라인을 올려서 경기할 때 수비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서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손흥민이 가나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대표팀이 가나를 상대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가나의 수비 라인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과 조규성 혹은 황의조를 배치해서 최전방의 공격 숫자를 늘려놓고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우리가 우루과이전에서 했던 수비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주고 공격수와 수비수의 스피드 경합,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주면 가나의 수비 실수가 나오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수 한 명을 배치하는 것보다 손흥민과 황의조 투톱을 배치해서 상대 수비 라인에 부담을 주는 것이 우리 대표팀에게 조금 더 강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포르투갈전에서 가나의 실점 장면을 보면 포르투갈이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패스가 사실은 가나의 수비에게 걸리는 패스였어요. 그런데 이때 가나의 수비수가 볼을 가랑이 사이로 흘리는 실수를 하면서 너무나 어이없이 펠릭스에게 1대1 찬스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펠릭스가 득점을 기록했거든요. 우리가 가나를 상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나가 수비 실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상대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전처럼 손흥민을 왼쪽에 배치하고 4-2-3-1 전형을 쓰는 것보다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면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가나의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는 램프티의 수비력이 매우 불안합니다. 램프티가 그래서 포르투갈전에서는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 가나도 오른쪽에 램프티가 아니라 세이두를 배치했거든요. 아무래도 램프티의 수비력이 불안하다 보니까 포르투갈의 공격을 수비적으로 막아내기에는 램프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과 가나전은 가나 또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좋은 램프티를 선발 출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때 램프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램프티가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램프티가 나왔을 때 가나의 오른쪽 측면 공간이 비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세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후반전에는 램프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나가 공격할 때 램프티가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포르투갈이 공격할 때 순간적으로 가나의 측면 공간이 너무나 크게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간을 향해서 스피드가 빠른 레앙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램프티가 보이지 않지만 훨씬 앞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실점을 할 때 너무나 편안하게 레앙이 측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때 램프티의 위치를 보면 램프티가 이제서야 수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프티는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램프티가 올라왔을 때 그 수비 뒷공간을 어떤 선수가 노리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램프티의 뒷공간을 노리는 이러한 장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4-2 전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부분은 램프티의 부족한 제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램프티가 키가 165cm라서 작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언제나 램프티가 수비할 때 피지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램프티가 경기에 나왔을 때 이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스위스와의 평가전인데 스위스가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할 때 램프티가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램프티가 키가 작다 보니까 점프를 했는데 위쪽으로 볼이 지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램프티가 기본적으로 이런 제공권 상황에서 아주 약점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봐야 되는 선수가 누구냐? 오버래핑을 하는 김진수. 김진수의 특징이 공격을 할 때 오버래핑을 하기보다 안쪽으로 움직여서 언더래핑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언더래핑을 했을 때 반대편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제공권 싸움에 참여를 해줘요. 근데 김진수가 공중볼에 대한 위치 선정 그리고 점프력이 좋아서 제공권도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김진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했을 때 상대 풀백과 공중볼 싸움을 붙으면 이때 김진수가 공중볼 싸움에 이겨서 득점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리아와의 최종 예선에서 김진수의 헤더 득점이 나왔었죠. 이 장면을 보면 김진수가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김진수가 공중볼 싸움을 하면서 엄청난 점프력으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을 보면 김진수의 장점이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제공권 싸움에 참여를 하는 것이니까 키가 작은 램프티를 상대로 김진수가 제공권 싸움을 붙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램프티가 나왔을 때 노려야 하는 것은 램프티의 수비 뒷공간도 있지만 김진수의 제공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나를 맞이해서 중원 싸움을 생각한다면 4-2-3-1 전형을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준다면 4-4-2 전형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는 전형을 쓸 수도 있는데, 이 포인트가 우리 대표팀에게 가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